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펙에서 200만 배럴의 감산 소식과 과거보다 더 부족해진 재고량 소식과 함께 한때 $70 후반을 달리고 있었던 WTI가 벌써 $80 후반까지 올라왔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가장 아웃퍼폼 해주면서 9월 27일 영상을 올려드렸던 캘럼 페트롤륨인 CPE와 10월 1일날 영상을 올려드렸던 양가라 리소스인 YGR은 각각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YGR은 약 15% 이상 올랐고, 그 외 원유 기업들 또한 이번 경기 침체라는 핑계 덕분에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수량과 함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핑계는 사실 제 입장에서 머리 아팠던 기업들을 일부 정리하고 리밸런싱하기에도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이처럼 저는 멤버십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분석 외로 원유 기업들 대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매매 내역이라던가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버린 원유 기업들 대상으로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 등의 자료들을 매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원유 기업 외에도 저평가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들과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여기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쯤 저와 함께 투자를 해오신 멤버십 분들께서는 아마 수익 실현을 하고 싶기도 할 것이고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원유 기업이 장투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섹터이며 복리의 마법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원유 기업들의 공급에 있습니다. 지난 40년을 바라본다면 중국을 포함해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에 발맞춰 1990년대 생산량이 하루에 6천만 배럴 했던 게 이렇게 7천만 배럴로 늘었고, 꾸준히 공급량은 늘어나가면서 팬데믹 이전까지는 8,400만 배럴까지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량은 금세 멈춰서게 되었죠. 참고로 2013년쯤을 시작으로 원유 공급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 것은 미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기 이전만 해도 미국은 사실 석유 수입 국가였습니다. 넷 기준으로 본다면 단 500만 배럴밖에 하루에 생산해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셰일이 발견되면서 호라이즌털 드릴링 테크닉과 함께 드릴링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1250만 배럴 오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석유 수출국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원유를 활발하게 공급했던 미국은 더 이상 과거만큼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의 원유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더 이상 원유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이유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원유 기업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친환경 단체와 미국 그리고 유럽을 포함해 많은 정부들로부터 나쁜 기업이라고 핍박받아왔습니다. 게다가 IEA는 2050년까지 Net Zero Emission을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 원유 기업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여 전통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유 기업들은 앞으로 원유 생산에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원유 기업들이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중된 물가에 인프라에 투자하여 공급량을 늘린다고 한다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요 대비 공급이 높아지고 그들은 마진율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산업을 대상으로 압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을 통한 것으로, 원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원유 기업들 대상으로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무지막하게 올려 대출을 받지 못하게끔 하여 사업을 망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힘들어졌을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2020년 4월 20일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때 100여 개의 기업들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은행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다르코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던 옥시젠탈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렌 버핏에게 손을 빌려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값비싼 배당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까지 몰렸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셰일 오일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공급이 수요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유의 가격은 30달러대까지 하락했고, 2016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원유 기업들이 파산을 했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와 함께 100여 개의 기업들이 파산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유 기업들은 굳이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일부러 공급량을 늘려 손해보면서까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원유 기업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자를 줄이고 높은 WTI 가격을 기반으로 매번 찍어내는 훌륭한 프리캐시플로우를 이용해서 미래를 위해 부채를 줄이고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원유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이슈가 존재합니다. 아람코에 의하면은 중국이 락다운이 되어 있는 경제를 다시 재개방했을 때 그나마 남아있는 원유 재고량은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지금까지 친환경 정책을 고수하면서 오펙 및 원유 생산 기업들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봤던 오펙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미국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배럴을 오히려 감사하면서까지 유가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에 의하면은 인벤토리는 0%를 넘어 이제 계속 부족한 상태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게 되면은 원유가 쌓일 때마다 팔리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원유 기업들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1956년, 2002년, 그리고 2020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러한 원유 사이클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때는 이러한 기간을 잘 견뎌 굉장히 좋은 수익을 한번 보았고요. 2002년 페트로차이나 또한 얼마인가 엄청난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지금 원유 기업은 또 다른 사이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죠. 이처럼 지금 저와 함께 원유 기업에 투자하신 멤버십 분들께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에 너무나도 잘 대비가 되어 있고, 사실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3년까지도 높은 프리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좋은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과 같은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혹시라도 변수가 터지거나 고평가가 되어서 분할 매도를 하게 된다면 멤버십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알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